중졸 계집애가 차는 무슨. 16 소녀는 매일 이런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옥 같던 어느 날 한 할머니의 차를 고쳐주면서 소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시청 전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6시 서울 물레동의 허름한 카센터에 박지혜가 자전거를 타고 도착합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16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하지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소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쾅! 낡은 철제 셔터가 열리자마자 40대 남성 김광수 부장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 서울 물레동의 낡은 카센터 성진모터스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김광수 부장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어째서인지 박지혜를 지독한 눈엣가시로 여겼다. 네.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는 이런 취급이 익숙해질 법도 했다. 지난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똑같은 폭언을 견뎌야 했으니까. 일머리가 없으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지 더 일찍 안 나와. 사실 지혜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지혜를 괴롭힐 핑계가 필요할 뿐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너 같은 계집애가, 그것도 중졸짜리가 정비는 무슨 놈의 정비. 주변의 다른 정비사들은 도와주기는커녕 그저 낄낄거리며 구경할 뿐이었다. 지혜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직접 배운 내 기술은 결코 어설프지 않다고.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이 일을 그만두면 하나뿐인 동생 준서를 굶겨야만 한다. 오늘 내 할 일은 화장실 청소다. 정비 일은 100년은 멀었어.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허리가 끊어질 듯 깊이 숙였다. 자존심 같은 건 생존을 위해 버린 지 오래였다. 불과 1년 전 여름 박지혜는 누구보다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명문고 농구 동아리의 에이스로 발탁되어 코트를 누볐고 도대회 준열 승전이 열리던 그날도 관중석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졌다. 초등학교 5학년인 남동생 준서는 사소한 일로 토라져 누나 응원은 가지 않겠다며 집에 남아 있었다. 경기는 지혜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승리로 끝났다. 결승 진출이 확정된 순간 그녀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정말 잘했다 우리 딸. 감사합니다. 저 오늘 친구들이랑 뒤풀이 가도 돼요. 그럼 너무 늦지는 말고. 네, 그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친구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경찰서입니다. 박지혜 씨 되십니까?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정면 충돌 사고. 옆에 있던 10살배기 준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누나,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 준서의 순진한 물음에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작은 동생을 부서져라 껴안는 것밖에는.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그 시간이 지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틀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은 어떡할 거니? 화려한 옷차림의 50대 초반 이영미 이모가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솔직히 우리 집은 힘들어. 우리 애만 셋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버는 걸로는 2명까지는 절대 무리라고. 강민준 이모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지혜는 짐짝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지만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솔직히 형님네도 대책이 너무 없었어. 애는 둘이나 낳아놓고 모아둔 돈도 하나 없다니. 그러게 말이야. 내 남편도 그러더라. 두 사람이 생각이 좀 짧았다고. 그 순간 지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친척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저런 사고나 당하는 거야. 부주의했다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도 뻔하지 뭐. 그만하시라고요. 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이모가 코웃음을 쳤다. 건방지긴. 너희끼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이놈아. 지혜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준서를 끌어안았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타인이었다. 됐습니다. 저희끼리 살겠습니다. 뭐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다시는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기댈 바에야 차라리 굶어 죽겠습니다. 지혜는 그대로 준서의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왔다. 사흘 뒤 지혜는 담임 선생님에게 자퇴서를 내밀었다. 정말 그만두려는 거냐? 네가 우리 농구부 에이스인데 결승전도 코앞이라고. 네, 장학금으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하고 싶어, 결승전에서 뛰고 싶어 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모든 절규를 삼킨 채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 농구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다. 교무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농구부 동아리 팀원들이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지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만 건넸다. 결승전 꼭 이겨.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교문을 나섰다. 지혜는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은 단 하나, 자동차 카센터였다. 정비사였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녀는 성진모터스라는 허름한 카센터를 찾아냈다. 중졸도 받아준다는 뜬소문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건 지혜는 면접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력서를 훑어본 면접관 김광수 부장은 노골적으로 얕보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16살의 중졸이라. 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훑는 김 부장의 음흉한 시선에 강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뭐 사람이 급하니까 월급 88만 원에 괜찮으면 일해보든지.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동생과 함께 살아갈 길이 열렸다는 안도감에 지혜는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끔찍한 지옥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출근 첫날부터 지혜를 향한 대우는 가혹했다. 어이 박지혜. 김 부장의 손에는 시뻘겋게 녹슨 볼트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닦아놔. 부장님, 이건 이미 못 쓰는 부품. 못 쓰는 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내년 일이야. 김 부장은 지혜의 발 앞에 녹슨 볼트와 너트가 가득 담긴 상자를 쏟아부었다. 이거 전부 새 것처럼 만들어 놔. 오늘 안으로 못 끝내면 야근 수당은 없는 줄 알아. 명백히 불가능한 요구였지만 지혜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녹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손끝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혜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다 이런 법일 거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다. 월말 첫 월급날, 지혜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월급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44만 원. 저기 부장님, 이게 뭐 문제 있어? 김 부장이 눈을 치켜떴다. 면접 때 말씀하신 건 88만 원. 그건 정직원 얘기고 넌 아직 수습이잖아. 하지만 벌써 3달이나. 불만 있으면 그만두든가. 지혜는 입술을 지시겼다. 44만 원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네가 실수해서 손해본 것도 있어. 공구를 험하게 다뤄서 망가뜨렸잖아. 지혜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연장을 목숨처럼 다루라고 가르치셨다. 수리비 26만 4천 원은 다음 달 월급에서 깐다. 알았어. 계집애. 그 말에 지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그만두면 동생 준서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
어느 날 저녁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카센터 앞을 쓸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새로 생긴 카페 신메뉴 완전 맛있다. 깨르르 웃으며 다가오는 무리는 다름 아닌 옛 동급생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지혜를 발견하고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지혜 아냐, 여기서 뭐해. 더러운 작업복을 들키고 싶지 않아. 지혜는 고개를 푹 숙였다. 기름때에 절어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혜야, 오랜만이네. 어색하게 건네는 인사에 지혜는 고개를 든 채 짧게 대답했다. 즐거웠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정하는 듯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듯한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피부에 박혔다. 침묵을 견디다 못한 한 명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저기, 우린 이제 카페 가봐야 해서. 그럼 잘 지내 힘내고. 친구들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멀어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혜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다. 저 아이들은 오늘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평범한 고등학생의 삶을 살고 있다.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동떨어진 섬처럼 남겨진 기분이었다. 긴 하루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오자 동생 준서가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준서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어두워졌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혜는 동생의 얼굴에서 그늘을 읽었지만 차마 물어볼 기력이 없었다. 그녀 자신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찼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에 스친 그늘을 묻고 따질 여유조차 지혜에게는 사치였다. 그녀 자신이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계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인생을 바꿀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난다. 카센터 밖에서 차량을 점검하던 지혜의 귓가에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파고들었다. 끼익, 끼기기기 신호 대기 중인 낡고 허름한 파란색 세단. 단순한 브레이크 패드 마모 소리가 아니었다. 차 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다. 날카로운 소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만약 마스터 실린더에 균열이 생긴 거라면 브레이크액이 새어나와 결국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야, 박지혜, 너 거기서 뭐해? 또 땡땡이냐? 김 부장이 카센터 안에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부장님, 저 차 브레이크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우리 손님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저런 똥차까지 신경 쓸 거 없어.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차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1년 전 부모님의 끔찍했던 사고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죄송합니다.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야, 너 2년 안 서. 등 뒤로 쏟아지는 김 부장의 고함을 무시한 채 지혜는 오직 차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다행히 다음 신호의 차가 멈춰섰다. 저기요, 잠시만요. 지혜가 차창을 두드리자 깜짝 놀란 운전석의 할머니가 창문을 내렸다. 고상한 인상의 70대 노인이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성진모터스 사람인데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다. 브레이크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그것도 어린 여자애가 갑자기 나타나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무리도 아니었다. 정말입니다.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지혜는 절박했다. 아버지께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증상을 설명했다. 제발요,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할머니는 마침내 차를 갓길에 세웠다. 5분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지혜는 카센터로 달려가 최소한의 공구를 챙겨 돌아왔다. 차체 밑으로 기어들어가 손전등으로 비춰보자 역시나였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머리카락 굵기에 미세한 균열이 가 있었다. 그 틈으로 브레이크액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르신 이대로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장비가 없어 완벽한 수리는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가까운 정비소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다. 할머니는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는 지혜의 능숙하고 정확한 손놀림에 조금 놀란 듯했다. 20분 후 응급처치가 끝났다. 지혜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설명했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니 바로 제대로 된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리비는 괜찮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는 지혜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기름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두 눈동자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곧고 맑았다. 학생 이름이 뭔가? 박지혜입니다. 기억해두지. 정말 고마웠네.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지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기술로 사람을 살렸다. 하지만 카센터로 돌아오자마자 김 부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들었다. 지혜는 팔을 붙잡힌 채 그대로 벽에 거칠게 밀쳐졌다. 이 미친년이 우리 연장 멋대로 들고 나가서 공짜로 수리를 해 여기가 자선사업 하는 데인 줄 알아. 벌칙으로 내일부터 니년 월급에서 17만 6천 원 깐다. 불만 있어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 공포감에 지혜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동생 준서를 위해서라면 이런 굴욕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일주일 뒤 아침, 카센터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김 부장을 비롯한 정비사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힐끔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박지혜 잠깐 사무실로 들어와. 김 부장의 호출에 사무실로 향하자 책상 위에 고가의 부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거 뭔지 알지? 터보차저네요. 그래, 264만 원짜리. 근데 이게 재고 목록에서 하나가 비는구나. 김 부장의 눈이 번뜩였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네가 지난주에 부품 창고에 들어갔었잖아. 지혜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청소 때문에 부품 창고에 들어간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저 봤습니다. 옆에 있던 박철민 대리가 끼어들었다. 박지혜 씨가 부품 창고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김 부장이 비열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왔다. 안타깝게도 CCTV는 고장 중이던데 어쩌나 함정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지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 마라. 김 부장은 지혜를 농락하듯 말했다. 절도죄로 해고당한 중졸 계집애를 앞으로 이 바닥에서 누가 써줄까? 내 동생 준서도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되겠지. 이 일을 잃으면 준서와의 삶은 끝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럼 네가 훔치려 했던 부품값 264만 원만 월급에서 제하는 걸로 특별히 용서해주지. 나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야.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굴욕감에 눈을 감고 막 고개를 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두세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 사무실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값비싼 명품 정장 차림의 뒤에는 윤세라 비서로 보이는 인물까지 대동한 채였다. 누구신데? 김 부장이 당황하며 묻자 할머니는 말없이 명함을 꺼내 건넸다. 주식회사 한서테크 대표이사 회장 최인숙. 사무실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성진모터스의 가장 큰 안이 거의 유일한 대형 거래처였다. 회장님, 김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아이는 지난주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이 초인숙 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카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겁에 질린 김 부장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당신네 정비사들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브레이크의 치명적인 결함을 오직 이 아이만이 발견해줬어요. 덕분에 나는 끔찍한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내 남편이 남긴 소중한 차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지혜를 보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그게 부품이 없어져서. 김 부장은 말을 더듬었다. 증거도 없이 직원을 도둑으로 모는 겁니까? 우리 한서테크와의 거래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요. 그 말에 김 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한서테크와의 거래가 끊기면 이 카센터는 당장 문을 닫아야 했다. 최 회장은 지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서요. 그대는 아무 잘못 없어.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다. 구원받았다. 드디어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최 회장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혜는 다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최 회장이 당황하자 지혜는 바닥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1년 전 부모님을 모욕하던 친척들 앞에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야만 합니다. 회장님의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혜는 김 부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죄송했습니다. 부품값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최인숙 회장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16 소녀의 위태로운 자존심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대 뜻을 존중하지. 그녀는 조용히 말한 뒤 김 부장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다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와의 거래는 그걸로 끝입니다. 최 회장이 윤 비서에게 눈짓을 하고 카센터를 떠나자마자 지혜를 향한 보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되었다. 너 때문에 거래가 끊길 뻔했잖아, 이년아. 김 부장의 분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전부 내년 탓이야. 알기나 해. 김 부장은 매일같이 294만 원의 부품값을 갚으라며 지혜를 몰아세웠다.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단 하루의 휴일도 없는 살인적인 노동이 계속되었다. 몸은 이미 오래전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지혜는 쓰러질 수 없었다. 동생 준서를 위해,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죽이며 기계처럼 일했다. 어느 날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집. 지혜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준서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수학여행 마지막 납부금이 26만 4천 원이래. 누나, 우리 돈 없지? 26만 4천 원. 지금의 지혜에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거운 금액이었다. 괜찮아. 누나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아니까. 아직 11살밖에 안 된 동생에게 이런 말을 듣게 만든 자기 자신이 지혜는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대로 가다간 동생의 여린 마음마저 망가져 버릴 것만 같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 생각만이 지혜를 지배했다. 다음 날 새벽. 지혜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팔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몸을 일으키자 지독한 현기증이 덮쳐왔다. 안 돼. 출근해야 하는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누나, 멀리서 들려오는 준서의 비명. 의식이 아득해져 갔다. 준서야, 미안해. 그리고 지혜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지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대로 가다간 생명이 위험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안 돼요. 지혜는 벌떡 일어나려 했다. 일해야 한다. 동생이 기다린다.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가 그녀를 제지하던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준서가 뛰어들어왔다. 누나. 준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누나가 이렇게. 아니야, 준서야. 넌 잘못 없어. 우린 가족이니까. 지혜가 힘겹게 준서의 손을 맞잡았다. 바로 그때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보육원 갈게. 지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러면 누나가 좀 편해지겠지. 나 이제 결심했어. 더는 누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11살짜리 동생이 스스로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전부 나 때문에. 지혜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싫어. 너랑 떨어지기 싫어.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존심도 꺾이지 않으려 했던 고집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어떡해요, 아빠,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정말로 혼자였다.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작은 흐느낌이 텅 빈 병실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지혜는 결심했다. 자존심 따위는 이제 버리자. 동생 준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자. 그녀는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휘청거리는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섰다. 환자분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지혜는 뿌리치고 병원을 나섰다. 도움을 청하러.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단 한 곳. 주 한서테크 본사 빌딩. 최인숙 회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혜는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오직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도착한 한서테크 본사는 거대한 유리 성체 같았다. 최인숙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접수 데스크 직원은 남루한 행색의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얼음 같은 대답에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준서를 위해. 지혜는 비틀거리며 건물 입구로 돌아왔다. 이내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지혜의 지친 몸을 무자비하게 적셨다. 그녀는 건물 정문 앞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제발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저 애 뭐 하는 거야. 경비원 불러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제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저 준서를 지키지 못했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혜 양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쩌자고 이런 짓을. 최인숙 회장의 목소리였다. 따뜻한 손길이 지혜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회장님, 지혜의 목소리는 다 갈라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전부 이야기해보렴. 최 회장은 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김이 나는 차를 건넸다. 자, 천천히 말해도 괜찮으니.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친척들의 냉혹한 배신, 카센터에서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갑질과 임금 착취, 그리고 동생 준서가 스스로 보육원에 가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지혜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저 때문에 제 동생까지 불행해졌어요. 아니다.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 탓이 아니야, 지혜 양. 넌 정말 잘 버텨왔어. 16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짐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단다. 최 회장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지난주엔 그대가 날 도왔으니
이번엔 내가 그대를 도울 차례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답해 드릴게. 괜찮아. 최 회장이 미소 지었다. 인생이란 그렇게 돕고 도움받으며 돌아가는 거란다. 그 말에 지난 1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지혜의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제 동생 준서를 제발 살려주세요. 지혜가 깊이 머리를 숙인 순간 최인숙 회장의 눈에 강철처럼 날카로운 빛이 서렸다. 알겠다, 지혜 양. 고개 들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세요. 최 회장은 윤세라 비서를 불렀다. 윤 비서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전부 준비되었습니다. 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들었다. 자, 성진모터스부터 시작해볼까? 최 회장이 미소 지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운 미소였다. 그 카센터의 실태 이미 전부 조사해뒀거든. 지혜는 깜짝 놀랐다. 조사라니요. 그대를 만난 그날부터 계속 알아보게 했어.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너처럼 재능 있고 훌륭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조금 회복된 지혜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성진모터스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카센터 입구에서 김광수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어제 어디 갔었어? 무단결근이야. 월급 전액 삭감이다. 죄송합니다. 지혜가 작게 사과하던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카센터 앞에 멈춰섰다. 잠깐. 차 문이 열리고 최인숙 회장이 내렸다. 월급 전액 삭감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김 부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봤다. 최인숙 회장님. 최 회장의 뒤를 이어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까지 차례로 내렸다. 지혜는 카센터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최 회장이 그런 그녀를 발견하고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김 부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최 회장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벌금이라도 월급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김 부장이 말을 더듬었다. 김광수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최 회장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선 이걸 보시죠. 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다. 박지혜 양의 지난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최저임금을 한참 밑돌고 있군요. 지혜는 벽에 기댄 채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앞으로 나섰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김 부장이 저항하려던 바로 그 순간 최 회장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사진이었다. 김 부장이 박지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혜는 자기도 모르게 그때의 고통을 떠올리며 몸을 움츠렸다. 제보에 따르면 저희 회사 직원이 우연히 지나가다 촬영했다고 하는군요. 사실 최 회장은 지혜를 구한 그날부터 비밀리에 모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박철민 대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최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CCTV 영상 데이터였다. 영상 속에는 김 부장과 박 대리가 264만 원짜리 부품을 빼돌려 지혜의 사물함에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혜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CCTV는 고장나지 않았던 것이다. 변호사가 담담히 죄목을 읊었다. 절도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여기에 공갈죄도 추가되겠군요. 증언도 있습니다. 최 회장이 손을 들자
한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이전에 일했던 직원이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저 아이에 대한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기름을 마시게 하려고 하거나 부품 도둑 누명을 씌우는 걸 전부 지켜봤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 부장이 소리쳤다. 너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 공포에 떨며 침묵했던 다른 직원들까지 나서기 시작했다. 최인숙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오늘부로 우리 한서테크와 성진모터스의 모든 거래는 전면 중단합니다. 그럼 저희는 파산입니다. 그렇겠죠.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성장했습니다. 당신들처럼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경영자는 이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박지혜 양이 그동안 당신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를. 지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일까? 이 정비 기록을 보시죠. 윤 비서가 상세한 기록을 펼쳐 보였다. 온통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고객 클레임은 단 한 건도 없었죠. 그건 박지혜 양이 여러분이 퇴근한 뒤 남아서 몰래 실수를 바로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타임카드와 작업 기록이 제시되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동료들의 과오를 덮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했던 일을 누군가 알아봐 주었다. 인정받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다른 정비사들은 충격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소녀가 사실은 자신들의 은인이었던 것이다. 몇몇 정비사들이 지혜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1시간 후 성진모터스는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었다. 김광수 부장과 박철민 대리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연행되었다. 살려주세요. 난 잘못 없어. 다른 직원들은 전원 해고되었다. 다만 지혜에게 사과하고 증언에 협력한 이들에게는 최 회장이 새로운 직장을 알선해 주었다. 한 정비사가 지혜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다. 지혜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지혜는 최 회장과 함께 그녀의 차에 올랐다. 사무실로 돌아온 최 회장이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 양, 정말 고생 많았네. 회장님, 지혜의 눈물이 또다시 터져 나왔다. 변호사가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다. 체불 임금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 4억 4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4억 4천만 원. 네, 당연한 금액입니다. 오히려 적다고 할 수 있죠. 정신적 고통, 건강 악화, 그리고 일실이익까지 모두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김광수 부장의 횡령금과 회사 자산 매각으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4억 4천만 원. 그 돈만 있으면 동생 준서와 평범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 최인숙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진짜 미소였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네, 하지만 저 같은 애를... 이건 그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지혜 양의 기술이 진짜라는 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최 회장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진 않겠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드디어 구원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오히려 지혜 양 같은 인재가 와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곤란해. 자네 같은 천재 정비사는 좀처럼 찾기 힘들거든. 그날 저녁 정식으로 퇴원한 지혜는 동생 준서가 기다리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준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누나, 괜찮아. 이제 무리하면 안 돼.
응, 괜찮아. 지혜는 동생을 꼭 껴안았다. 준서야,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혹시 새 일자리 구했어? 응, 아주 좋은 회사야. 지혜는 최인숙 회장님에 대한 것, 새로운 직장에 대한 것, 그리고 4억 4천만 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준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이야. 그럼 진짜야. 지혜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어. 준서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누나.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나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지혜는 새 작업복을 입고 주 한서테크 정비 부문에 서 있었다. 신입사원 박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이자 선배 정비사들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환영해요. 박지혜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이곳에는 폭언도 폭력도 없었다. 오직 프로로서의 자부심과 동료를 향한 존중만이 존재했다. 박지혜 씨 바로 미안하지만 이 엔진 상태 좀 봐줄 수 있겠어요?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50대의 베테랑 이진석 팀장이 말했다. 지혜는 엔진에 손을 얹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익숙한 감각. 시동을 걸고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바로 원인을 찾아냈다. 3번, 실린더에 이상이 있습니다. 아마 밸브 간극 문제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로... 지혜가 진단을 이어가자 이진석 팀장의 표정이 경탄으로 바뀌었다. 대단하군. 웬만한 베테랑도 바로 찾아내기 힘든 문제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지혜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자네, 아버님도 정말 훌륭한 정비사였겠군. 네, 지혜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이곳에서는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지혜의 기술은 순식간에 인정을 받았다. 어느 날 그녀가 제안한 새로운 정비 방식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방법대로라면 작업 시간을 3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지? 지혜의 제안은 즉시 회사 공식 매뉴얼에 채택되었다. 나아가 그녀는 부품의 마모를 사전에 예측하는 진단법까지 개발해냈다. 이건 특허감이야. 이 팀장이 흥분하며 말했다. 박지혜식 진단법으로 특허를 신청하세. 지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술이라니 아버지도 분명 기뻐해 주실 것이다. 한서테크에서의 생활은 이전 카센터와는 천지 차이였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보장된 휴식 시간과 이전 직장의 7배가 넘는 월급. 어느 날 퇴근길 지혜는 지하철역에서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쳤다. 고교 시절 농구부 동아리 친구들이었다. 지혜야, 잘 지냈어. 모두들 지혜를 걱정하고 있었다. 너 지금은 뭐해? 나 한서테크에서 일하고 있어. 뭐 그 대기업에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대단하다, 박지혜. 따뜻한 격려에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실 우리도 네 소식 계속 궁금했는데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들은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저 어찌할 바를 몰랐을 뿐이었다. 우리 조만간 꼭 다시 보자. 지혜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잃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인연도 생겨나고 있었다. 젊은 여성 정비사, 특허 기술을 개발하다. 지혜가 TV에 출연한 그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 우리 지혜니 이모야, 이영미 이모. 1년 만에 듣는 친척의 목소리. 하지만 그날의 쌀쌀맞음은 온데간데 없이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였다. TV 잘 봤다. 얘 정말 대단하더라.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은 달라. 내 아빠도 머리가 좋았잖니. 1년 전 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지혜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모가 부탁이 좀... 죄송하지만 지혜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저희는 친척이 아닌데요. 1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이만. 지혜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과거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
그녀가 일하는 한서테크 정비 부문 한쪽 벽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으로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특허증과 수많은 표창장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사진 속 부모님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문득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리고 도움을 청했던 그날.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된단다. 최인숙 회장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선명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소중한 사람들을 태우는 자동차를 진심을 다해 정비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그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지혜가 있는 카센터에서 오늘도 젊은 정비사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밝게 울려 퍼진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지혜 양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를 더해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